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취임하자마자 엄청나게 많은 이야기들을 쏟아내고 있죠. 그런데 그중에 정말 세계를 뒤흔들 만한 게 하나 있는데요. 먼 것 같지만 아주 가까운 우리가 대부분의 석유를 수입하는 중동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중동에서 가자지구 이야기를 했는데 이게 정말 엄청난 이야기라서 이거는 분석을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우리한테도 미칠 여파가 만만치 않을 것 같습니다. 최승병 전 삼성경제연구소 수석연구원 모시고 이 이야기 좀 짚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지난주에는 우리 또 딥시크 얘기하고 네. 테크놀로지 얘기를 했는데 이것도 이제 세상을 많이 바꿀 것 같긴 한데 근데 이 중동에 대해서 트럼프가 한 얘기도 또 그런 것 같아요. 폭탄 같은 발언이죠. 네, 뭐 저희가 기술만 세계를 바꾸는 것이 아니라 역시 뭐 지금 트럼프발 지정학적 요동도 만만치가 않은데 이 부분도 저희가 항상 주시해야 될 문제인 것 같습니다. 네. 뭐 일단 말씀하신 것처럼 벌써 일주일 전이네요. 그것도 2월 4일인가요? 그때 요즘 전 세계 정상들이 다 예약하고서 백악관 네. 앞에 쫙 줄 서갖고 네네네. 계속 트럼프를 방문하고 있는데 네타냐후 저희가 계속 강조드렸죠. 네타냐후야말로 트럼프가 당선되길 맞아요. 계속 엄청 고대했을 것이다. 역시나 이 트럼프가 이 완전히 이 네타냐후 편에서 역시 찰떡같이 지켜주고 있다는 걸 확인할 수 있었던 사건이었습니다. 네타냐후와 회동한 다음에 기자회견 자리에서 가자 지구에 대한 아주 혁명적인 해결책을 제시하겠다. 혁명적인 해결책. 그러면서 내놓은 것이 무슨 얘기길래 그러나 싶었더니 정말 충격적이었습니다. 가자 지구 주민들을 싹 이주시키고 그 자리를 완전히 깨끗하게 청소한 다음에 이 리비에라가 우리 뭐 가보시면 깐 니스 같은 프랑스 남단의 지중해 쪽 그쪽 지방을 얘기하거든요. 그쪽 네. 같은 같은 완전 휴양지로 개발하겠다. 남프랑스 휴양지인 네. 거죠. 그런 데처럼 완전히 개발하겠다는 이런 얘기를 했는데 이게 부동산 업자스러운 말이기도 하면서 도대체 이게 무슨 황당한 생각인가 다들 놀랬었죠. 근데 가자도 사이즈가 주민 한 200만 명 이상 살지 않아요? 그렇죠. 뭐 100만 명대 사는 이런 곳인데다가 거기에 지금까지 이 땅을 내놓느냐 못 내놓느냐 갖고 그렇게 계속 전쟁이 벌어지고 있는데 이 사람들을 어떻게 내보낼 것이며 어디로 내보낼 것이며 그 뒤처리는 어떻게 할 건지에 대한 뭐 그 내용도 구체적인 건 없고 어쨌건 그래서 미국이 가지겠다. 미국이 소유하겠다고 얘기를 한 거죠. 뭐 거의 그 수준이죠. 그래서 뭐 명확하게는 얘기 안 했지만은 일단 뭐 미국이 차지해서 거기 아주 깨끗하게 청소하고 개발해서 굉장히 뭐 새로운 낙원으로 만들겠다는 얘기인데. 어쨌거나 남의 나라 땅인데 지금. 그렇죠. 이거 뭐 그런 거에 대해서는 이렇게 뭐 별다른 얘기 없이 했는데 곰곰이 생각해보면 이게 진짜 어마어마한 이 변화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네타냐후는 또 거기서 이거 진짜 훌륭한 아이디어다 하면서 리마커블이라고 또 옆에서 박수 쳐주고 막 그런 모습을 보면서 야 정말 트럼프 시대 별별 요즘 얘기들이 다 나와서 좀 둔해지긴 했지만 야 이런 일도 일어나고 있구나. 그리고 뭐 처음에는 이게 또 네타냐후랑 있는 자리에서니까 좀 립서비스로 이렇게 과장돼서 얘기했나 싶었더니 그것도 아니고 계속 지금 그 뒤로도 이거 진짜다 이렇게 할 거다라고 그래요? 반복하고 있고 당장 뭐 2, 3일 전에 이제 이번에는 요르단 국왕 지금 가자지구에서 주민을 내몰게 되면은 이 내보낼 곳이라고 하는 게 옆나라가 이집트랑 바로 또 그 옆에 요르단이 있거든요. 그래서 결국에 글로 내보내겠다는 얘기인데 그래서 요르단 또 가자지구 주민들을 다 그대로 들어서 다른 나라로 이주를 시키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렇죠. 가자지구 땅은 싹 다 밀고 리조트하고 이런 휴양지로 다 개발해서 네. 그래서 사람들이 만들겠다. 처음에는 이게 그러면은 우리 흔히 뭐 재개발 하듯이 일단 잠시 이주시킨 그러니까 다음에 임시 이주했다가 나중에 네. 집 하나씩 마련해서 그죠. 돌아가면 부자 되잖아요. 깨끗이 개발하고 다시 그러면 오겠다는 거냐? 근데 또 단호하게 그건 아니다. 아니에요? 그러니까 강제 이주시키고 못 돌아오는 걸로 하겠다고 해서 경악을 한 근데 거고. 땅 주인들인데 어떻게 그렇게 그렇죠. 할 수가 그런 있죠? 거에 대한 얘기들은 뭐 어떻게 보상을 해줄 건지 뭐 그래서 어떻게 그러면은 이주하면은 뭐 이사 비용부터 생각을 해갖고 거기 새로운 정주할 뭐 이런 것까지 다 마련을 해줘야 가능한 일인데 그런 거에 대한 이런 반구의 언급도 없이 하겠다. 그리고 또 그 정작 그 사람들을 받을 수밖에 없는 요르단 국왕이 또 그 다음에 2월 11일에 왔었는데
그 자리에서도 요르단 국왕이 그건 좀 너무 심한 거 아니냐. 우리 요르단은 참 부담스럽다라고 하니까 아니다. 이거 거짓말 아니다. 진심으로 하는 얘기다. 요르단 국왕한테 트럼프 대통령이 얘기를 한 거예요. 그렇게? 네, 그런 식으로 아예 뭐 그 자리에서도 또 못을 박아버리니까 국제사회가 이게 도대체 어디까지가 진짜고 어디까지가 블러핑인지 이게 지금 굉장히 헷갈리는 상황입니다. 근데 그 요르단은 찍어서 그쪽으로 보내겠다고 얘기를 한 건가요? 트럼프 다른 대통령? 나라가 가능성이 없습니다. 아무래도 제일 가까운 나라가 이집트랑 요르단이고요. 네. 이집트와 요르단은 옛날부터 이제 친미 국가로서 그래도 뭐 국가적인 지원도 많이 받고 그런 국가이기 때문에 거기나 받아줄 수가 있지. 다른 나라들은 뭐 사정도 안 되고 도저히 뭐 그럴 만한 처지도 안 되죠. 근데 트럼프 스타일대로 하면 예를 들면 이집트나 요르단에 엄청난 또 뭐 지원을 해주거나 개발을 해주거나 막 이런 걸 해주면서 그렇죠. 받으라고. 그 정도 얘기는 있죠. 대략 뭐 이번에 뭐 그러면은 그거 어떻게 할 것이냐고 했을 때 대신에 우리가 돈은 더 주겠다. 이미 지금도 이집트와 요르단은 친미 정책을 하는 대신에 굉장히 많은 돈을 지원받고 있어요. 대략 한 두 국가가 한 2조 원 정도, 한 15억 달러 정도는 원조를 받고 있는데요. 이게 요르단 입장에선 이집트는 그나마 조금 나은데 요르단 입장에선 굉장히 이게 아쉬운 상황입니다. 왜냐하면 요르단은 경제 규모가 작기 때문에 지금 15억 달러 정도면은 대략 한 1년 국가 예산의 한 20에서 25% 정도 할 거예요. 그래요? 네. 그러니까 우리로 치면은 한 뭐 100조 원 지원해 주는 그런 그러네요. 느낌이 드는 겁니다. 이집트는 뭐 경제 규모가 크긴 하지만 한 그래도 5%에서 7, 8% 정도 될 겁니다. 그 지원 규모가. 그러니까 그걸 좀 더 파격적으로 늘려 줄 테니까 뭐 한 지금 뭐 2조 원 지원해 주는 걸 뭐 5조 원 막 이런 식으로 증액을 해 줄 테니까 대신 뭐 몇십만 명 또 안 하라 이런 식으로 하겠다는 거죠. 근데 이게 돈을 준다고 해서 선뜻 얘기하기는 어려운 것이 이렇게 되면 국가 자존심 문제도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우리가 뭐 돈에 이런 식으로 비인도적인 일을 갖다 그냥 받아들이고 이 정도로 자존심이 없느냐 국민들이 진짜 들고 일어날 수도 있고 또 주변 아랍 국가들이 또 발끈할 수도 있거든요. 지금도 사실 두 나라가 친미 정책으로 이 아랍계 극단주의자들의 굉장히 미움을 사고 있는데 이런 상황이 되면은 더더욱 이 테러 목표가 될 수도 있겠고 또 팔레스타인 난민들 자체가 국내 정치에 굉장한 불안 요소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네, 팔레스타인 주민들은 특히 이 왕정이라는 체제 그리고 권위주의 체제 이런 거에 굉장히 거부감이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예전에도 이제 팔레스타인 피해로 팔레스타인 해방기구가 극성을 부릴 때도 요르단에 굉장히 많이 괴롭혔거든요. 근데 그 많은 사람들이 이제 만약에 넘어오면은 요르단의 왕정이 위태로울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핑계를 대서라도 지금 압둘라 국왕이나 뭐 이집트 정부 같은 경우도 이걸 좀 모면하려고 지금 그런 하는 분위기죠. 제가 지금 보니까 요르단 인구가 1,100만 명인데요. 네. 근데 가자지구 200만 명인데 그 중에 몇십만 명만 가도 요르단 사회가 굉장히 달라지겠는데요. 상당한 다른 사회가 불안 되는 요소가 거죠. 이 정도면 인구의 한 5%만 새로운 인구가 유입된다고 그래도 그것도 이질적인 분들이잖아요. 이거는 사회가 운영이 안 될 것 같은데. 물론 뭐 아주 동떨어진 민족이라고 보기는 어렵지만은 그래도 이 그냥 정상적으로 이주해 와도 힘든 상황에 특히나 고향을 뺏겼다는 한을 품은 사람들이 넘어오면은 이거 참 어떻게 달래고 동화시킬지 난감한 문제죠. 지금 뭐 압둘라 국왕도 그래서 우리가 전쟁 고아 같은 그런 처지가 딱한 사람들 정도는 받아줄 수 있다. 하지만 이런 식의 강제 이주는 뭐 불가능하다는 입장이죠. 근데 그 요르단은 미국의 제일 협조적인 국가였던 것 같은데요. 친미 국가라고 표현하셨는데 그럼 친미 국가들을 이렇게 곤란하게 만드는 이유가 뭐죠? 친미 국가 그게 지금 굉장히 해외 언론에서도 이게 진위가 무엇인가? 이게 진짜 실행하려고 하는 건가? 아니면은 무슨 뭐 다른 이 의도가 있는 것인가? 대체로 지금 얘기가 되고 있는 거는 이 트럼프의 말과 아무래도 뒤에 실질적인 외교 안보 라인 정책 당국자들의 얘기가 조금씩 달라요. 대표적으로 우리가 지금 안보보좌관 얘기하는 저희가 지난번에도 봤던 마이클 월츠 같은 경우가 만약에 니들이 이거에 트럼프가 내놓은 안에 대해서 마음에 안 들면은 그럼 니들 협상안을 제안해서 갖고 와라. 지금 이런 식으로 나오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협상의 여지는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트럼프가 이렇게 이 관측으로 보면은 이 지금 중동 문제가 가자 지구 문제가 계속 뭐 해결을 해야 된다는 당위는 얘기되고 있지만은 어떻게 해결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지금 다들 이해관계가 너무 복잡하고 하다 보니까 계속 지금 이거 중재를 바이든 정부 시절에는 미국이 뛰어다니면서 이 사람 얘기 듣고 뭐 해봤지만 잘 안 됐지 않습니까? 네네. 그러니까 이게 트럼프식 협상 전술의 변화라는 얘기도 있어요. 왜 남의 일 하는데 남의 일인데 우리가 이렇게 바쁘게 뛰어다니면서 말려야 되니 그냥 차라리 우리는 너네 이렇게 말 안 들으면은 그냥 다 엎어버리고 우리 식대로 처리해 버릴 거야. 그러니까 만약에 니들이 아쉬우면은 니들의 안을 갖고 와서 그럼 얘기해 보자. 이런 식으로 지금 지르고 있다는 관측도 있습니다. 아, 그러니까 이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면 트럼프식의 이런 일단 최대한으로 질러보고 그 다음에 뭔가 상대 쪽에서 안 되겠다 싶어서 뭘 만들어 오면은 그때부터 하나하나 깎아가면서 뭐 합의점을 찾으려는 그런 과정이라는 얘기도 있는데 일각에서는 그렇게 단순한 문제가 아니라는 그렇게 뭐 단순히 협상 전술로서만 이해해서는 안 된다는 얘기들도 있습니다. 아니 저는 궁금한 게 네. 지금 트럼프가 한 그 제안이 근데 역사적으로 볼 때 네. 실제로 그렇게 해본 적도 있는 그런 그럼요. 프로젝트인가요? 실제로 해본 적이 있는 프로젝트예요? 네, 역사적으로 봤을 때 이것도 하나 일종의 인종 청소입니다. 인종 청소요. 네. 어떤 지역에서 이런 정치적인 이해관계를 위해서 주민 특정 이 민족이라든가 국적의 주민들을 싹 몰아내는 방법들이죠. 이게 역사 속에서 굉장히 여러 번 있었지만은 그때마다 아주 끔찍한 비극으로 이어졌습니다. 어떤 일들이 있었나요? 일단 뭐 언급할 만한 것이 세계제 1차 세계대전 당시에 아르메니아인 인종 청소가 있었습니다. 이거는 튀르키예에서 있었던 일인데 그 당시는 오스만 제국이었죠. 오스만 제국에서 그 당시 초반에 러시아와 전쟁에서 튀르키예가 좀 그 당시 오스만 제국이 밀리고 하다 보니까 국민연을 무마시킬 필요도 있고 또 그 접경지대에 러시아와 접경지대에 많이 사는 민족 중에 하나가 아르메니아인이었어요. 근데 아르메니아인은 이슬람 국가도 아니고 또 아르메니아 또 정교회가 따로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 사람들은 러시아와 내통할 가능성이 높다라고 해서 그 접경지대에 있던 오스만 영내에 아르메니아인 한 100만 명 이상을 갖다가 시리아 쪽으로 강제 이주를 시켰습니다. 근데 그 과정에서 정확한 추산은 불가능하지만 거의 80만 명이 희생됐다는 얘기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뭐 당연히 강제 추방을 하는 일이다 보니까 뭐 이삿짐 싸고 충분한 이주 대책을 제공해 줬겠습니까? 그냥 내일까지 짐 싸라고 한 다음에 먹을 거 이런 것도 전혀 준비하지 않은 상태로 그냥 걸어서 강제 이주를 시킨 거죠. 그 과정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탈진해 죽기도 하고 또 이제 많은 약탈과 겁탈을 당하면서 또 그 과정에서 죽기도 하고 또 뭐 우리 민족과 관련돼서도 이 1930년대 스탈린이 고려인들 연해주에 있던 고려인들을 강제로 중앙아시아로 그렇죠. 이주시킨 적도 네네네.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도 규모는 좀 더 작지만 그 과정에서도 큰 비극이 일어났었고 또 거대한 규모로 일어났던 것 중에 하나가 2차 세계대전 이후에 사실 이 동부 유럽을 갖다가 큰 국경선 재편이 있었습니다. 그 당시에 소련이 동유럽 영토를 확장하면서 대신 반대급부로 폴란드나 뭐 체코나 이런 동유럽 국가들에게 대신 기존의 독일 땅을 갖다가 띄워줬어요. 근데 그 독일 땅에 독일인들이 계속 남아 있으면은 지속적으로 문제가 될 거라고 생각을 해서 이 독일인들을 다 쫓아버립니다. 그랬어요. 그래서 그 당시에 1000에서 1500만 명 정도가 강제 이주를 당했는데 엄청난 규모네요. 네, 그 당시에도 약 정확한 계산은 불가능합니다만 50만 명에서 100만 명 정도가 희생됐을 거라고 얘기가 됩니다. 당연히 패전국 국민이니까 너네가 지은 죄값을 치러야지 하면서 강제로 몰아내는 와중에서 어마어마한 희생이 있었고요. 그게 뭐 대표적인 또 인종 청소 중에 하나였죠.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어떤 한 지역에서 이 특정 민족들을 몰아낸다는 것이 뭐 궁극적인 해결책이라고 모든 유혹은 있겠지만은 그 과정은 정말 참혹합니다 항상. 그러니까 지금 말씀을 듣고 보니까 근데 좀 소름 끼치는 게 그게 어쨌든 역사적으로 볼 때 패전국 국민에 대한 하나의 솔루션으로 몇 차례 사례가 있었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결과는 굉장한 비극이었지만 그러니까 그냥 강대국 입장에서는 자기네 국민들은 아니니까 그렇게 그냥 하고 깔끔하게 끝냅시다라고 해버릴 수도
있긴 있다는 얘기잖아요. 맞습니다. 그 독일인 청소 같은 경우도 심지어 뭐 우리 위대한 정치가로 여기되는 윈스턴 처칠도 그렇게 네. 생각을 했었어요. 아, 윈스턴 처칠도 동의해가지고 그렇게 네. 했던 건가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에 대해서 뭐 발상은 뭐 그럴 듯할 수도 있죠. 하지만은 이게 그냥 우리가 보통 때 이사 갈 때도 뭐 짐 싸고 뭐 하는 게 아주 되게 힘들고 괴로운 일인데 그 수많은 사람들을 이렇게 강제로 내몰고 전혀 연고가 없는 곳으로 쫓아낸다는 거는 이건 정말 그렇게 말처럼 쉬운 일이 아니죠. 그래서 사실 이런 해법은 누구도 좀 이런 역사적인 상식이 있는 사람이면은 얘기를 꺼내기가 어려운 건데 트럼프가 이거 그냥 꺼내 들어서 진짜 놀랄 수밖에 없습니다. 이거를 우리가 2차 세계대전 이후에 막 발전시켜 온 이 국제법과 인권 이런 기준을 갖고 보면 정말 황당한 말도 안 되는 말도 꺼낼 수 없는 해법이지만 그렇지만 이거를 1, 2차 세계대전 당시로 역사를 되돌려 가지고 그때 같은 논리로 강대국들이 서로 막 잡아먹히는 이런 상황으로 가서 생각을 해보면은 사실 할 수도 있었던 일이었다. 이런 게 좀 소름 끼쳐요. 맞습니다. 근데 이스라엘은 여기에 대해서 지지한다고 네타냐후 지지한다고 하셨잖아요. 근데 이스라엘 국민들은 지지를 하나요? 그 부분이 지금 굉장히 좀 섬뜩한 부분입니다. 당연히 이 얘기가 나온 다음에 여러 가지 이스라엘 내에서 여론조사가 있었는데 놀랍게도 압도적인 찬성 분위기였습니다. 아, 그래요? 네, 뭐 여러 가지 여론조사마다 조금씩은 다르긴 합니다만은 제가 본 여론조사에서는 찬성이 69%, 네. 반대는 18%에 불과했습니다. 와. 특히 이 우파 우파들은 90%가 지지했고요. 또 자신들이 좌파라고 생각되는 사람들도 58% 과반수가 지지를 했습니다. 아, 이스라엘 국민들 이렇게 생각하는 건가요? 아이 골치 아픈 하마스 그냥 다 없어지고 다 쫓아내고 거기에 돈 많이 들여서 리조트 짓고 이렇게 관광지 개발하는 거야. 이렇게 생각하는 건가? 이게 굉장히 좀 역사적인 연원이 있는데 사실 중동 평화를 어떻게 달성할 것인가 이건 이스라엘 국민들 입장에서도 중요한 문제거든요. 항상 전쟁하고 살 수는 없으니까요. 그래서 과거에는 우리가 뭐 90년대만 하더라도 평화적인 공존을 한번 시도해 봤지 않습니까? 근데 이게 계속 번번이 깨지면서 이스라엘 국민들도 그런 평화적 해법이 진짜 가능한 것인가에 대해서 이제 염증을 느끼고 있는 게 확실히 드러납니다. 그러니까 이게 끔찍한 방법인 건 알겠는데 가능하다면은 그냥 화끈하게 밀어내고 아예 그냥 울타리 치고 남남으로 깨끗하게 살면은 그게 어떻게 보면은 당장은 고통스럽더라도 이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영구적인 평화를 달성하는 수단이 아니겠느냐 이런 생각으로 지금 이스라엘 국민여론도 돌아서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게 과거에는 뭐 이런 거에 대해서 이게 말이나 되는 소리냐라는 얘기들이 있었는데 이제는 그 비율이 엄청 올라온 거죠. 지금도 사실 이 같이 여론조사한 게 흥미로운데요. 그럼 이 해법이 실현 가능한 것이냐, 실제 네. 실행 가능할 것이냐는 질문에 대해서는 46%가 아직도 불가능한 현실적이진 않다라는 대답을 했어요. 근데 35%는 이거 해볼 만하다라는 이런 응답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지금 한마디로 얘기해서 과거에는 우파들만 얘기하던 우파 내지 심지어 극우파들만 얘기하던 극단적인 솔루션을 갖다가 이제 중도적인 국민들도 점점점 그러니까요. 이걸 현실적으로 받아들이고 있다는 것이고 바로 이 지점을 우리 또 굉장히 이 능란한 정치가인 네타냐후가 지금 자신의 집권 연장의 동력으로 지금 삼고 있다는 게 문제인 것 같습니다. 국내 정치가 계속 문제군요. 국내 정치가. 맞습니다. 지금 이 네타냐후가 단독 과반이 힘들어갖고 지금 극우파와의 연정으로 유지하고 있다는 말씀을 계속 드렸는데 극우파는 옛날부터 이렇게 주장하고 있었거든요. 그렇군요. 팔레스타인인데 싹 몰아내고 그냥 울타리 치고 우리 안정된 이스라엘을 건설하자는 것인데 뭐 지금 이렇게 얘기 나오니까 이런 해법에 대해서 특히 트럼프까지 이거 지원해주겠다고 하니까 이 네타냐후 입장에서는 연정을 유지할 아주 호기를 잡은 것이죠. 근데 그 하마스가 여전히 팔레스타인에서는 영향력을 가지고 있잖아요. 그렇습니다. 그쪽에서도 받아들여야 이게 사실은 실현 가능한 거 아니에요? 아니면 패전하면은 지금 못 받아들이죠. 지금 하마스 입장에서는 아직 하마스가 많이 괴멸됐다고는 하지만 여전히 가자 지구에 영향력은 있고 하마스로서는 받아들일 수 없는 당연히 카드입니다. 지금 뭐
우리가 살던 고향 땅을 어떻게 다 내버리고 이건 하마스의 존재 자체를 다 붕괴시키는 것이기 때문에 뭐 정치적인 목적으로도 어렵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지금 어떤 쪽 영향을 미치고 있냐면은 가자 지구가 지금 그래도 오랜만에 휴전 체제로 돌입해갖고 포성이 조금 잦아들었는데 이거 자체가 지금 깨질 분위기에 또 처해 있습니다. 아, 그래요? 아. 트럼프 취임 직전인 우리가 1월 15일에 합의에 도달해서 딱 그 취임 전날인 1월 19일에 그때부터 휴전에 돌입했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이 하마스 쪽에서도 기존의 이스라엘 인질들을 조금씩 속방하고 네, 네, 반대급부로 이스라엘 쪽에서도 팔레스타인인들 수감자들을 계속 속방하는 조치가 이어지고 있었는데 지금 이게 5차례에 걸쳐서 인질 속방이 이루어지다가 지금 네타냐후가 이 판을 깨려고 하고 있습니다. 아, 그래요? 네, 지금 며칠 전에 뭐 사소한 문제로 인해서 이 하마스 쪽에서도 더 이상의 인질 속방을 일단 중단한다고 하고 그래요? 네타냐후는 그걸 빌미로 해서 전쟁 재개하겠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아, 그래요? 네, 그 원인은 좀 되게 진짜 사소한 건데 원래 이 인질 속방 절차가 어떻게 되냐면은 이 어린이, 노약자 그리고 여성, 민간인부터 이제 단계적으로 쭉 속방을 하고 이스라엘 쪽에서도 이 좀 경범죄 수준의 팔레스타인인들부터 쭉 석방을 하기 시작을 해갖고 이제 점점점 합의가 고도화되면은 휴전을 영구화하고 그 다음부터는 남자 민간인, 그 다음부터는 군인 이런 식으로 이 석방을 해서 결국에 이 영구 평화안이 마련되는 순간 다 풀어주겠다라는 이런 단계적인 해법으로 휴전을 했던 것인데 지금 이게 순서가 좀 꼬였었어요. 그래갖고 이 여성 민간인들이 다 석방되기 전에 여성 군인이 먼저 석방되는 일 같은 게 있었는데 네네. 이런 것들 보고 네타냐후 쪽에서 트집을 잡은 거죠. 아니 왜 우리 민간인 다 석방 안 하고 군인으로 순서가 넘어가냐 뭐 이런 것들 갖고 얘기를 했는데 근본적으로 보면 네타냐후가 지금 어떻게 보면 꼬투리를 억지로 지금 잡고 있어요. 그러면서 어떻게든 전쟁을 하려는 명분을 만들려고 아예 지금은 수준을 높였습니다. 당장 다 인질 석방을 해라. 아, 전체 인질을 단계적으로 하던 걸 거기서 만족하지 않고 다 석방하라고 하는데 문제는 이 기준이 모호합니다. 석방을 인질을 다 석방하는데 이게 전체 인질 남아있는 인질을 다 석방하라는 건지 아니면 민간인 인질을 다 석방하라는 건지 물어봐도 정확히 안 가르쳐줘요. 근데 어쨌건 석방을 해라. 모호하게 하면서 계속해서 이게 논란거리를 만들고 있다는 거죠. 트집을 잡으려고 하는 휴전을 깨려고 하는 거네요. 근데 하마스 입장에서는 이거 다 석방시켰다가는 카드가 없어지는 거거든요. 그렇죠. 그다음부터는 더 이상 저항할 방법이 없기 때문에 그렇게는 못한다라고 하는 걸 두고서 지금 그러면 전쟁 우리 곧 쳐들어가겠다 이런 식으로 나오고 지금 수순은 트럼프가 이렇게 백업해주는 틈을 타서 네타냐후는 다시 전쟁으로 지금 몰고 가려는 분위기 같습니다. 전쟁이 다시 일어나면 근데 트럼프의 제안도 좀 실현하기 오히려 더 어려워지는 거 아닌가요? 더 압박하도 지금 쓰려는 거겠죠. 전쟁하면서 더 압박해서 그럼 실제로 실현하겠다는 의도를 가지고 있는 거네요. 네타냐후는 그렇게 되면은 좋죠. 그리고 진짜 그렇게까지 가면은 좋고 안 되더라도 이런 식으로 전쟁으로 압박을 해서 하마스를 갖다가 더더욱 궁지에 몰아놓고 뭔가 더 큰 반대급부를 얻어내려는 그런 게 있고요. 그리고 이렇게 계속 긴장이 고조가 되어야 어쨌건 네타냐후의 현 정권이 유지가 되니까. 그러면은 지금까지 이스라엘하고 미국 중심으로 얘기를 했는데요. 중동 전체를 놓고 한번 얘기해 보면 좋을 것 같아요. 이란 얘기를 그 전부터 계속 해주셨잖아요. 이란이 중동에서 이제 중요한 한 축이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이렇게 나오면 근데 이란 쪽 세력은 어떻게 대응을 할까요? 지금 이란이 작년에 그 여러 가지 삐삐 공격부터 해서 하여튼 괴멸적인 타격을 입어갖고 지금 이란이 굉장히 난처한 상황이죠. 말씀하신 것처럼 이거에 제동을 걸기 위해서는 뭐 적대적인 이란계 세력들, 뭐 이란과 헤즈볼라라든가 여러 가지 뭐 친이란계 무장 세력들이 하나의 또 견제 세력이 되고 또 그 중도적인 아랍 세력들, 사우디를 위시한 이런 쪽이 좀 단결을 해서 미국을 좀 달래고 이스라엘과 어떤 적정한 수준을 찾아야 되는데 지금 이 균형이 완전히 무너진 결과가 이렇게 지금 벌어지고 있습니다. 지금 이란 입장에서는 굉장히 지금 경제 제재로 인해 상황이 안 좋은데 계속 지금 헤즈볼라가 이게 초토화가 됐죠. 그리고 시리아의 아사드 정권이 무너졌죠. 거기에 뭐 지금 다른
이란의 국내 이 체제도 굉장히 불안한 상황에서 제대로 지금 대응이 안 되는 입장이고 사우디 같은 그런 주변 아랍 국가들도 여전히 속내가 복잡합니다. 이게 지금 옛날처럼 뭐 팔레스타인을 위해서 대동단결하는 그런 분위기 없이 다들 어떻게 하면 각자 도생할 수 있을까? 우리의 이 최대 이익을 얻을 수 있을까라는 부분에서 계속 눈치를 보고 있다 보니까 지금 이게 상황이 이렇게 네타냐후 트럼프 판으로 지금 돌아가고 있는 거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중동이 단결해서 네타냐후 트럼프의 이런 구상에 대해서 맞서는 분위기는 아직은 아니다. 네. 그런 분위기는 아니라는 건데, 근데 또 이란에서 핵 개발한다는 뉴스도 얼핏 나왔는데, 그러면 이란이 막 폭주하는 거 아니에요? 핵 개발하면서? 그러니까 그러다 보니까 지금 이게 폭주라기보다는 이란에서 지금 상황이 궁지에 몰리다 보니 이 최후의 카드로 지금 꺼내들 수 있는 걸 자꾸 만지작거리는 상황입니다. 이란은 뭐 아시다시피 이란은 계속 핵 개발을 해오고 이 핵무기 보유 능력이 있습니다. 이 수많은 농축 시설들 지금 갖고 있고 그걸 갖다가 다만 아직 무기 수준의 핵 물질을 갖다가 생산하지 않고 이 사찰에 응하면서 이거는 우리가 평화적인 목적으로 하려는 거다. 계속 그렇게 주장을 하고 있는데 지금 여기서 조금만 더 나가면 사실 핵 보유도 어렵지는 않은 문제거든요. 농축 시설이 있기 때문에 즉 원래 이게 일반적인 발전용으로는 네. 우라늄 속에서 이 우라늄 핵 분열이 되는 우라늄 235를 한 5%만 농축해서 연료로 씁니다. 근데 이게 무기가 되려면 한 90%까지 농축을 시켜야 되거든요. 네. 근데 이거 이 원심 분리기를 가동을 시키면 지금은 한 20% 정도까지 이걸 농축을 시켜놓은 상태인데 이걸 그 정도도 발전용으로 쓰니까요. 근데 이걸 한 두어 단계 더 돌려서 60% 90% 올리면은 금방 핵물질 생산이 되고 그다음에 이거 갖고 핵실험하는 거는 충분히 아주 어렵진 않은 문제거든요. 농축까지는 이란이 할 수 있어요, 현재. 그러니까 90% 농축까지. 설비는 돼 있습니다. 설비는 근데 되는데. 그렇게까지 안 나가고 있죠. 그렇게 되면 이제까지 주장해왔던 평화 목적으로 하고 있다는 명분이 흔들리니까. 그다음에 농축까지는 허용이 돼 있나요? 그것도 원래는 NPT 체계에서. 국제사회에서 허용을 거의 안 해주는데 이건 이란이 억지로 지금 그 정도까지는 우겨가면서 하는 거죠. 대신 근데 일단 억지로 우겨서 90%까지 하게 된다고 하더라도 북한처럼 핵실험을 또 해야 되는 거죠. 실제 핵무기 개발을 하려고 그러면.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이란에서는 지금 트럼프가 우리와 협상을 안 하려고 드니 우리가 핵무기를 개발하는 그 카드를 꺼내 들어서라도 어떻게든 지금 뭔가 협상 분위기를 만들어야 된다. 그런 주장이 지금 나오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이란에서는 그렇게까지 하면은 이 트럼프 성격에 그냥 이걸 협상에 나오는 거는 고사하고 당장 이란 폭격하겠다고 지금 들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이걸 쉽게 꺼내들지 못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당장 지금 뭐 미국 정보계통에서 새 나오는 얘기들이 올해 중에 이스라엘이 지금 이스라엘 핵시설 다시 폭격한다는 얘기들이 있어요. 이란의 핵시설이요. 네. 그러니까 이스라엘은 지금 전쟁을 확대시키기 위해서 언제든지 칼을 갈고 준비가 돼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거에 빌미를 주지 않기 위해서 지금 이란도 살펴가면서 지금 뭔가 카드를 꺼내들어야 되니 이게 쉽지 않은 상황이죠. 그러니까 사실은 뭐 트럼프의 계산이 좀 어쨌든 이 상황을 유리하게 만들고 있게 될 수도 있는 거네요.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그 구상이 실현될 수도 있는 거죠. 이란이 저항 세력은 막 나서고 이래서 적극적으로 반격을 하지 않는다면 그 방향으로 계속 갈 수도 있다는 얘기죠. 그 방향으로 뭐 계속 일단은 밀어붙이겠죠. 그러면서 뭐 이집트와 요르단이 지금 이집트에서도 이게 받아들일 수 없는 상황이니까 이집트에서 지금 그래서 아랍연맹 막 그 정상회담을 요청해서 지금 곧 있을 예정입니다. 그래서 도대체 트럼프를 어떻게 달래야 되느냐, 이걸 우리가 어디까지 해줘야 이게 뭐 다른 협상안을 만들 수 있는가, 뭐 이런 부분에 대해서 논의를 이제 금방 할 것 같은데 거기서 이제 어느 정도의 카드를 제시하냐에 따라서 고할지 아니면 적당히 절충안을 찾을지 이런 게 좀 결정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궁금한 거, 그러면 트럼프는 계속해서 모든 게 돈하고 연결이 돼 있는 것 같거든요. 어쨌거나. 그리고 거래형 리더십이라고 계속 얘기를 하고 있는데 지금 이 중동에서는 미국이 그러면
뭘 얻게 되는 건가요? 그렇습니다. 뭐 트럼프가 계속 얘기하는 게 우리는 쓸데없는 명분, 고고한 이상을 추구하기 위해서 그러는 거 아니다. 우리 아메리카 퍼스트, 미국의 국익을 챙기기 위한 게 최우선이다라고 얘기하기 때문에 결국에 이게 뭘 노리고 산 일인가라는 거에 대한 생각을 진지하게 해봐야 한다고 봅니다. 근데 지금 계속 중동에 요구하는 것들은 지금 미국 국민이 체감하는 가장 발등이 떨어진 문제가 물가 문제 아니겠습니까? 네, 네. 그러니까 물가 안정의 또 핵심은 에너지 가격의 안정. 일단 뭐 맨날 타고 다니는 자동차 기름값이 너무 비싸다 이런 원성부터가 기본이니까 계속 중동에 요구하는 건 유가 낮춰라. 지금 이거지 않습니까? 네, 네. 근데 지금 중동에서는 우리 유가 못 낮춘다. 그러면서 우리도 힘이 없다 뭐 이렇게 계속 버티고 있고. 하지만 트럼프는 거기에 만족할 사람이 아니죠. 그 설명에. 그러니까 중동 지역에게 성의를 보여라. 성의를 보이지 않으면 이런 짓도 할 수 있다라는 지금 메시지를 주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금 요즘 저희가 지난번에도 봤지만은 중동이 점점 미국의 세력권에서 벗어나려는 독자 행보를 하고 있잖아요. 대표적으로 사우디, 빈살만이 계속 네. 말을 안 듣고 있죠. 그리고 네, 네, 네. 우리가 과거처럼 미국의 말을 듣는 것이 아니라 우리 힘을 길러서 우리도 자립할 수 있는 기반을 만들겠다는 정책을 계속 추진하고 있는데 이번 트럼프 행정부에서는 그거에 공개 경고를 날리는 것 같아요. 너네 어디까지 그렇게 우리 척지고 살 수 있나 한번 보자. 라는 지금 계속 충격을 던지면서 그러면은 우리가 찰떡같이 키우고 있는 사나운 개 네타냐후를 풀어놓겠다. 지금 이런 노림수가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중동이 고분고분 우리가 그리고 또 미국이 계속 또 얘기하는 것이 이런 에너지 가격 안정화뿐만이 아니라 또 산업 부흥 문제도 계속 걸려 있지 않습니까? 네네네. 근데 산업 부흥을 위해서는 지금 미국의 부실한 여러 가지 무너진 산업 기반과 인프라를 확대시키기 위해서는 미국에 대한 투자를 유치해야 되고 그 투자는 결국에 오일머니가 큰 축이 될 수밖에 없거든요. 그러니까 너네도 오일머니 너네 나라에서 뭐 이상한 시티, 네옴시티 같은 거 지으면서 네네. 한다고 하지 말고 미국에 투자해라. 뭐 이런 것까지도 지금 압박을 넣는 것 같습니다. 미국으로 투자금을 유치하기 위해서 이 모든 일을 벌이고 있다. 이런 결론이네요. 그렇죠. 저는 그걸 갖다가 노골적으로 요구할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면에서 우리 미국의 국익을 위해서 너네가 충분히 성의를 보여주면은 뭐 그러면은 우리도 이스라엘을 말려주겠지만은 굳이 안 그럴 거라면은 우리는 이스라엘 편을 들 수밖에 없다. 지금 이런 식으로 나가는 그런 저는 움직임 같습니다. 그러네요. 안보적 측면에서 보면은 네. 이게 아까 이렇게 사나운 개인 이스라엘을 풀어놓는다 뭐 그렇게 표현하셨는데 이스라엘을 통해서 중동을 좀 적절하게 관리를 하고 이렇게 가는 것일 수도 있나요? 이전하고는 다르게? 근데 그게 항상 아주 위험한 일이거든요. 네. 우리가 뭐 이스라엘은 역사를 보시면 아시겠지만은 그냥 그렇다고 이스라엘 역시 미국의 말을 고분고분 듣는 그냥 사냥개는 절대 아니거든요. 당연히 그 안에서 또 그 이상의 이 야망이 있는 국가이고 굉장히 또 요즘은 저희가 지난번에 봤듯이 극우적인 사상에 점점점 물들어가면서 더 큰 뭔가를 노리는 이런 게 이스라엘이기 때문에 이게 미국의 뜻대로 진짜 움직일 것인가 지금처럼 이렇게 미국이 이용할 수 있는 대상이라고 생각하는 게 과연 맞는 것인가라는 부분이 항상 의문이 듭니다. 이게 잘못하면은 통제가 불가능해지는 상황이 항상 발생할 수 있거든요. 이렇게 이스라엘 힘을 실어주다가 이스라엘의 이런 극우적인 사상가들이 그리고 점점 그전에는 그냥 망상 수준으로 떠돌던 이런 생각들을 진짜 실현시키겠다고 나섰을 때 그 수준이 되면은 어느 순간 지금은 좀 숨죽이고 있지만은 중동의 아랍 국가들도 더 이상은 못 참겠다라고 이 힘을 결집할 순간도 있을지 모르고 그랬을 때 또 다른 전쟁이 벌어지진 않을까 굉장히 우려스러운 부분입니다. 걱정이 많이 되네요. 오늘 좀 심각한 얘기 좀 짚어봤는데요.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가자지구 땅을 미국이 가져가겠다, 개발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이스라엘의 네타냐후는
휴전을 깨고 확전을 하려고 한다고 네. 말씀을 주셨고 이라는 핵 개발을 통해서 한 걸음 더 나갈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주셨는데 이 모든 것이 사실은 트럼프의 아메리카 퍼스트 전략 말하자면 네옴시티 같은 거 개발할 돈 있으면 우리나라 미국에 와서 투자해서 공장 짓고 오픈 AI에 AI 개발하는데 투자를 하든지 그래라라는 투자 유치라는 한 가지 목적을 향해서 가고 있을 수 있다 이런 분석을 해주셨어요. 예, 말씀 감사드리고 여기서 좀 정리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최승병 전 삼성경제연구소 수석연구원하고 가자지구에서 벌어지고 있는 일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이원재 끝내주는 경제 매일 오전 11시에 진행하고요. 내일도 저는 오전 11시에 라이브로 찾아뵙기로 하고요. 최승병 박사하고 같이 여기서 인사드리고 물러가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유튜브 구독하고 실시간 채팅과 댓글을 남기시면 매일매일 7,000TTCO를 드립니다. 참여 방법은 통통물 어플을 다운로드하고 회원가입과 로그인을 해주세요. 마이페이지에서 나의 회원 고유 번호를 복사해주세요. 유튜브 구독 후 실시간 채팅이나 댓글창에 고유 번호를 한 번만 입력하면 준비 끝! 지금 유튜브 채팅과 댓글 쓰기 참여하고 7,000TTCO 받아가세요.